네, 2021년 3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삐삐삐삐 경보 울린 문재인의 세금 독재입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이 쌍끌이로 증세를 해온 비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모색해 보기로 하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서 동아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한다. 역대급으로 상승한다고 도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98%였는데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때가 있었네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때 만든 계획들을 다시 그때 못한 것들을 하거나 그런 정권입니다. 노정권 때인 2007년 22.7%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있는 건데요. 2006년부터 21년 사이 공시지가 변동률을 쭉 보여준 겁니다. 보십시오. 가장 많은 게 07년 22.7%. 근데 그 전해인 06년에도 16.2%. 와, 그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렸어요.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17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18년부터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도 계속 그 앞에 두 정권보다는 많이 올린 게 보이죠. 21년에는 19.08%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마이너스인 해가 있습니다. 09년 마이너스 4.6, 2013년 마이너스 4.1, 2013년이면은 3월달 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겠네요. 근데 조사는 그 전에 한 거니까 이명박 정부로 봐야 되겠죠. 09년은 당연히 이명박 정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네요. 뭐 0.3, 4.3, 뭐 4.1, 4.0 오히려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재밌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좌파 정권은 공시지가를 올리는가?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매우 나쁜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이거를 이제 이 정권의 특색입니다. 특색이고 이게 문제점이란 겁니다. 이 공시지가를 올린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따라, 로드맵 따라 그냥 간다는 거죠. 개가 짖어도 나는 간다. 그런 식이죠. 기차는 간다.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뭐예요? 이 국토부 자료를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불황 문제는 전혀 거론이 없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뭐 코로나 위기 극복 국민과 함께 합시다. 뭐 주저리 많이 써놨어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공시지가 올린 게 누구를 노린 거냐?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 초점입니다. 서울을 잡겠다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이죠. 앞에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그 다음에 변창흠. 국토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국토부가 다룬 문제들이. 바로 이제 원자력 문제, 통일부하고 국정원을 동원한, 국방부를 동원한 대북 문제, 우리의 안보 문제, 그 다음에 국토부, 이런 것들, 이런 부서에 집중적으로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정권의 특색이. 그래서 거기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국토부에는 뭐냐? 누구를 적으로 보고 누구를 끌어안을 세력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 문정권 특색이 드러나는 거죠. 서울을 적대시하는 거죠. 이 세력, 이 정권은. 중산층을 중과세에서 적대시하겠다는 거죠. 이게 문정부의 특색이 드러나는 게 바로 국토부의 보도자료입니다. 문정권의 국토부는 원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0.2%까지 올라간다. 시가에 70% 넘어간다. 작년에 69%였다. 계속 시가에 근접시킵니다. 코로나는 보지 않고 이게 로드맵이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시가에 따라가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또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왕창 올려가지고
팔아도 손해게 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뭐 현금화 되지 않는 거고, 세금만 많이 내는 거고. 그거 지금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데, 신도시 게이트 터졌죠. 문정권 사람들도. 대통령 자신부터도 좀, 가족도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 그런 걸 보이고 있는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공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 사람들 촛불혁명 좋아하는데, 혁명은요, 촛불처럼 촛불 흔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혁명은 총 쏘고 막 사람 죽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혹한 세금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문정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세금 뜯다가 촛불혁명 좋아하다가 횃불혁명 당할 수 있습니다. 동학운동을 혁명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저는 저를 학자로 봐주신다면 저는 혁명으로 안 부릅니다. 동학운동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부과한 가혹한 세금, 물세, 수세 때문에 일어났고요.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에서 관료가 되려면 그 당시에 고시인 과거를 붙어야 되죠. 과거를 안 붙고 백으로 된 사람입니다. 백으로. 근데 똑같이 지금 백으로 벼락감투를 쓴 사람이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에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선출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비서관들, 행정관들은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무원을 하면서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하다못해 기업체에서 조직을 경영해보거나 군에서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론 자기 대학생 때 배운 뭐 책 몇 권 읽고 떠들던 그런 이론만 나불나불 하고 다니고 뭐 운동이나 하던 애들이 들어가서 벼락감투를 쓰고 있어요. 그 자들이 검찰개혁, 무슨 개혁, 탈핵 정책 하다가 이렇게 개판 만든 겁니다. 국가는 정교한 조직이라서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제가 담을 수도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경험이 있는 애들이 해야 되는데 이념 가진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념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막상 살아보면 자기 가정도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조병갑은 당대의 실세인 조두순의 조카라서 갑자기 천황군수가 됐다가 벼락 출세했죠. 근데 탈옥 사건이 발생해서 파직이 됩니다. 근데 패거리의 도움으로 회생해가지고 김해 군수를 거쳐서 먹을 게 많은 지금의 정읍이죠. 정읍에 가면 고부면이 있죠. 고부의 군수로 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노론, 지금 운동권, 패거리들이 서로 뒷배 봐주면서 먹고 같이 패거리 만들어서 으쌰으쌰 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 조병갑이는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탐관오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탐관오리 수준이 아닙니다. 탐관은요, 벼슬을 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 뭐 총무과에 가게 되면 국장 진급한다고 해서 과장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군인들도 뭐 어디 가야 장군 된다고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 탐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만나본 공무원들, 글쎄, 제가 보는 대학에서는 누구 거 등쳐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돈은 다른 사람이 내주더만요. 저는 그런 게 오리라고 봅니다. 예. 탐관 오리는 뭐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먹은 거 잘 안 내고, 자기 먹은 거 잘 내는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는 특활비가 많은 국정원 공무원 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자들도 돈은 잘 안 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탐관오리 정도 갖고는 국민들도 아이고 뜯어먹지는 않네, 그 정도면 뭐 오케이 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병갑이는요, 전문적으로 학정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정읍에는 먹을 게 많은데도 거기 갔으면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 강에 가면은 이렇게 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이 고이죠. 그 물 갖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거기 동진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석보라고 하는 보를 막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물을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요, 군수가. 근데 그 보 밑에 또 보를 만듭니다. 그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백성동원에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물 쓰면 또 돈을 받으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이게 동학입니다. 동학을 한 사람들이 물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조직을 끌고 나간 사람들은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르주아고 낙향에 있는 벼슬하지 못한
그런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청와대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은데 동학을 신성시하거든요. 예? 기존 정권을 허물려고 했다고? 어디 기존 정권을 허물어요. 위정척사파지. 이 조직을, 국가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념대로, 조병감이는 자기 이념이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거대로 하다가 잘못됐을 때 밀란이 터진 게 동학입니다. 근데 좌파는 그걸 영웅시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들이 동학을 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도 식민지인들에게 영국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니까 영국에서도 많은 세금을 거두면 현지에서 항의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제 영국법은 바뀌는데 영국법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식민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처음엔 항의하러 갔다가 나중엔 싸우러 갔다가 맞으니까 이제 총 들고 나오면서 미국 독립혁명이 나오는 거죠. 세금 때문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 유명하죠. 세금은요, 무조건 사람들은 지금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을 이제 거둘 텐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문재인 정권의 드글드글한 좌파들 갖고 있는 이념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정권 사람들이 우리의 국가 재산인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해도 찍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예민하기 때문에 세금은 반드시 세율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세목도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하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는 국민 대표가 가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국회가 없으면은 세금도 없다, 납세 없다, 그런 주장이 공화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공시지가가 어떤 겁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는 공시지가는 세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법을 고친 적도 뭐 세율을 바꾼 게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도 세율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느냐? 국세청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토부가, 아까 보도자료도 국토부였죠. 국토교통부가 뭐 정권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는지 올린 겁니다. 시가에 맞추겠다고. 세율은 그대로인데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세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전에 세금 안 냈던 분들도 세금을 내게 되고 또 누진세를 내게 되고 세법 하나 안 고치고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증세하는 겁니다. 세금은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가 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 다루기 위해서 국세청 만들어놨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죠. 이게 독재입니다. 근데 국세청도 교묘하게 정권을 위한 증세에 협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맨션이라 그래서 아주 부잣집들만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도 사람 먹고 쓰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어느 이상은 쓸 수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대저택 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서울의 집값이 자꾸 인플레 때문에 이거 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세금 기준을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중산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안 바꿈으로 해서 증세를 협조한 게 국세청이고 공시지가라는 것, 법은 그대로 두고 공시지가를 막 움직여서 세금을 증가시킨 게 국세청, 국토부. 이렇게 쌍끌이로 세금 독재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 세법도 세율도 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세법의 종류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국세청은 잘 안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봉급이 늘어난 사람들 그렇게 되면 또 4대 보험료 올라가니까 준조세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유리지갑들은 아씨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왔더니 세금을 많이 낸다는 불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증세 쌍끌이는 국토부하고 국세청. 국세청은 옛날 법률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고 국토부는 세금과 세율이 아닌 공시지가를 자꾸 올려갖고 증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행정부가 스스로 해버리는 거죠. 이게 독재입니다. 독재는요, 법을 만든 입법부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자기가 여러 요령을 만들어 해버리면 그게 독재예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반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반장 독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법부에 물어봅니다. 사법 판결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행정부가 내가 판단해 이게 맞아. 행정 편의주의죠. 이게 독재입니다. 사실은 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도 그게 적법하게 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행정부가 그냥 부과하는 것 뿐이지. 뭐 자기 증거는 있어서 하겠지만은 사실은 행정 독재고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공시지가를 뭐 어떻게 올렸다 나름대로 주장을 하지만 그 기준이 적법한 건지 아닌지 누가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로드맵에 따라 70%를 올리겠다는 건 행정부의 의지잖아요. 정권의 의지잖아요. 증세하기 위한 의지잖아요. 근데 그럼 국토부 따로 국세청 따로 누르는데 이 둘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국토교통위 이쪽은 기획 재정위 따로 하니까 종합 검토가 잘 안 됩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안 하죠. 좌파 정권은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한 거 가지고 뭐 합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많이 받게 된 이 어려운 사람들은 감사하니까 표를 찍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들의 의견이 표심이 들어가니까 결국 민주정치는 중산층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부르주아 정치가 민주정치에 가깝습니다. 이 세력들이 힘을 잃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공화국인데도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북한도 공화국, 대한민국도 공화국입니다. 둘 다 민주정을 하자는 민주공화국인데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너는 독재다 이렇게 싸우느냐. 인민민주주의를 하느냐 중산층 민주주의를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인민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의 남편 페론이 바로 그런 정책을 했었고 베네수엘라가 최고의 산유국인데 그 기름을 국민한테 거저 나눠주고 뭐 어쩌고 하다가 완전히 거덜났지 않습니까? 국가는 그렇게 펑펑 쓰는 복지기관이 아닌데 인민민주주의가 이렇게 국가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행정독재를 막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워낙 여당을 다수로 뽑아주셔가지고 국회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짝짝꿍이 돼가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벌어먹고 살게 하는 게 좋아요. 국가 나눠주는 보조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받아봐야 찌끔찌끔 기분도 안 좋은데. 벌어먹게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 만들려면 누가 만드니까. 큰 돈 많은 부자들이 기업을 만들고 중산층들이 또 뭐 소규모 창업을 해서 흡수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도한 세금, 뭐 부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중산층들은 빡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안 나오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에 의존하게 되고 점점 국가와 경제는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러면은 행정독재 문제라고 그러면 문정권 사람들은 통치대권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통치대권 주장하는데 통치대권은요. 공화국 이전에 군주정 때 하던 얘기입니다. 군주대권을 얘기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자는 이들이 불리하면 통치대권을 운운해요. 추미애 박범계가 뭐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총장이 위에 있다. 어느 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뭐 통치대권이다 뭐 어쩌고. 에휴, 뭐 공수처를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어? 그거 만들면 사법권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한 나라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군대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군이 여러 개 있으면 싸웁니다. 세금 받는 기관이 아까처럼 두 개가 있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국토부도 세금 부과할 결론적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국세청도 하고. 그러면 막 짜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통일되어 있어야 뭐 관리가 됩니다. 또 검찰과 경찰도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으면 내분이 일어납니다. 조선조에서 최초의 군사 쿠데타, 이성계약 군사 쿠데타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이후에 군사 쿠데타, 이괄란 그게 군사 쿠데타인가? 순수한 군사 쿠데타는 이모군란으로 보이는데 그게 왜 일어납니까? 별기군이라는 신식군을 만들고 우대하니까 구식군대가 불만 불이켜서 민씨정권 타도한 거 아닙니까? 민비정권.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요, 반드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너무 많은 여당 의원들이 많아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야합이 돼서 독재가 되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행정부는 더 편하게
국토부 하나, 국세청 하나 쌍끌이로 세금 독재를 합니다. 이런 독재는 박정희도 했죠. 유정에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항상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니까 3분의 2를 차지하죠. 근데 박정희 독재는 국가 발전을 위한 독재였어요. 근데 이 문정권의 독재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인구는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중산층보다. 그래서 자기 집권을 하기 위한 독재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독재. 그래서 보세요. 서울 사람들이 지방보다 잘 살죠. 땅값이 높죠. 그 사람들 중과세에서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개념인데 사실은 받아봐야 찔끔찔끔입니다. 중산층보다는 가난한 이가 많은데 중산층한테 걷어갖고 가난하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표를 주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발전은 오히려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는 척하면서 이들은 더 부패한 게 이번에 신도시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이미 돈 벌 수 있는 데다가 다 투자해 놓고 있는 거죠. 개발 독재 시절에는 소수의 부자를 놓고 중산층하고 서민을 한편으로 만들어줘서 이걸 막 키운 겁니다. 부자는 지들이 알아서 크니까. 근데 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소수의 부자에다가 중산층을 붙여놓고 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대하게 했어요. 그 중산층하고 어려운 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든 겁니다. 이게 국민의 절대 다수인데 그 국론이 분열되는 거죠. 근데 국가의 여론은 누가 주도하냐? 중산층이 주도합니다. 중산층들이 합리적으로 봅니다. 대체로. 그래서 막 문정권 못한다 그러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면 문정권이 이기는 겁니다. 서민의 표가 더 많으니까. 여기서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혁명은 부르주아가 주도한다 그랬는데 미국 독립혁명도 프랑스 대혁명도 다 부르주아가 한 겁니다. 프롤레타리아가 한 거는 공산혁명 정도인데 그거는 중산층 출신들의 엘리트들이 가서 끌고 나가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어서 공산주의 혁명은 사실상 힘듭니다. 근데 문정권은 북한을 자꾸 퍼주기를 해요. 그러니 자꾸 반감이 올라가는 거죠, 중산층에서. 근데 그 중산층을 또 이렇게 세금으로 죽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스스로 지금 위기에 딱 봉착했어요. 자기 하던 것대로 가서 세금은 잔뜩 올려놨는데 신도시 게이트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당황해갖고 지금 문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적폐를 임기 말에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그러는데 엉키고 설켜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이 퍼즐을 넣은 똥은 누가 치울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보선이 다가오고 또 내년 대선이 다가오니까 막 정치로 그냥 가겠죠. 엉망진창 가겠죠. 천안 사건이 엉망진창 가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세금 문제도 복지 문제도 종합적으로 국토부하고 국세청이 쌍끌이로 움직이는구나. 이 정권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가느냐? 아니구나. 이걸 이해해 주실 때 똥을 치울 수 있는 용기도 나오는 거고 성의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판단도 나오는 거고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내셔갖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위기는 이 문제가 부족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쌍끌이 세금 독재를 당하는 겁니다.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